평생 참고 산 당신에게 정약용이 전하는 마지막 인생 수업.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혹시 평생 참고만 살아오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일처럼 그냥 넘어가고 그냥 참고 그냥 살아오셨습니까? 젊은 날 부모님 봉양을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삼켰을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을 위해 자존심을 눌렀을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는 그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텨오셨을 겁니다. 가장이라는 이름 하나로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로 자신의 꿈을 뒤로 미뤄오신 분들,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30년입니까? 40년입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은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속으로만 삼키셨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그 세월의 무게가 가슴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인생이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식은 제 갈 길을 가고 있고 배우자와는 예전 같지 않고 몸은 조금씩 낯설어지고 노후라고 생각했던 지금이 생각보다 외롭고 생각보다 불안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온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조선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의 신임을 받는 고위 관료였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아무도 없는 남쪽 땅끝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유배 생활이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18년이었습니다. 18배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무너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자신을 가다듬고 책을 쓰고 자식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입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역경 속에서 품격을 지킨 인물. 하지만 오늘 저는 그를 위대한 학자로 소개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고통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 당신이 지금 필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참고 산 당신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약용은 1762년에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정조 임금의 깊은 신임을 받으며 조선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만큼이나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천주교를 접했다는 이유로 반대 세력에 의해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형 정약종은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40살이었습니다. 40에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지위도, 명예도, 가족도, 일상도. 강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 때문에 누구도 선뜻 집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막 귀퉁이 방 한 칸에서 유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방의 이름이 사이제입니다. 네 가지를 바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용모를 바르게, 말을 바르게, 행동을 바르게.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그가 처음 한 일은 자신을 다잡는 것이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강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흥음신서. 조선 백성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책들을 유배지에서 완성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썼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썼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세상에 닿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썼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속에는 훈계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지금 어렵더라도 사람답게 살라고. 그게 아버지의 바람이라고. 정약용이 마침내 유배에서 풀려난 것은 그의 나이 58이었습니다. 18회 만에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그 후에도 학문을 놓지 않았고 75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사람, 억울함에 잡아먹히지 않은 사람,
역경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지 않은 사람. 오늘 그의 삶에서 5가지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이너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식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쌓아두지 말아라. 쌓인 것은 반드시 터진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온 세대입니다. 그 가르침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참는 것과 억누르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상황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억누르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말하지 못한 서운함, 인정받지 못한 노력, 고마워한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한 헌신. 지금 이 나이에 와서 그게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약한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억울한 감정을 글로 썼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혼자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일기에 써도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아도 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용기이고 그것이 또 하나의 품격입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내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고. 어느 날 손녀딸이 할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물었을 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그 질문 하나에 수십 년이 쏟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억누른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더 크게 나옵니다. 지금 조금씩 꺼내는 것이 지금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소유가 아니라 인연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자식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 바라는 것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는 멀리서 자식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을 제시하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자식과의 관계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른 자식의 삶, 자주 연락하지 않는 아들, 딸, 명절에 얼굴 보기도 어려운 현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왜 저럴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희생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 서운함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은 내 분신이 아니라 하늘이 잠시 맡겨준 존재라고. 부모는 그 존재가 세상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실패한 부모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이 멀리 있다는 것이 내 사랑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식이 연락이 뜸하다면 어쩌면 그 아이도 제 삶을 감당하느라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도 자신의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에서 그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금 옮겨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수십 년의 감정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환이 일어날 때 자식과의 관계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 인생도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약용은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는 아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너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그가 자식에게 보낸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원망은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18회의 유배 생활 동안 정약용이 원망을 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에 자신의 삶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글들을 보면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에 대한 악담이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망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원망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원망은 상대를 갉아먹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원망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오래전 상처가 어제의 일처럼 생생해집니다.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신 혼자 밤마다 그 감정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50대, 60대, 70대의 가슴 속에 아직 원망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꺼내서 직면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받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까?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감정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아라. 그것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 일을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이 더 이상 당신의 오늘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와서 남은 시간을 원망으로 채우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감정을 조금씩 천천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지금의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잠깐 여기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자식에게입니까? 배우자에게입니까? 아니면 오래전 헤어진 누군가에게입니까? 그 인정의 욕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인정이 외부에서만 온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평생 갈증 속에 살게 됩니다. 정약용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유배지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썼던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썼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인정했기 때문에 쓸 수 있었습니다. 자기 인정. 그것이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은 깊어질 기회입니다. 은퇴 후에, 아이들이 독립한 후에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예전 같지 않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무겁다고. 이 외로움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외로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옛 동료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그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질문들이 목민심서를 낳았습니다. 그 질문들이 수백 권의 책을 낳았습니다. 외로움이 깊이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외로움도 같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오래전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읽고 싶었던 책이 있습니까?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까?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외로움은 과거에 집착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60대 중반에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자녀들은 바쁘고 갑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했는데 어느 날 자신이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온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그분을 그림으로 이끌었습니다. 외로움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해준 겁니다. 외로움을 도망가지 마십시오. 잠시 그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 안에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늙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젊음이 아름답고 활력이 좋은 것이고 나이 드는 것은 그것들을 잃어가는 과정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삶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40살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58배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는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고통이 그를 닳게 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 그를 숙성시킨 것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무는 유연하지만 얕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깊습니다. 뿌리가 깊고 그늘이 넓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지금 몇이든 당신 안에는 젊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십 번의 계절을 겪으면서 알게 된 지혜, 실패를 통해 얻은 통찰, 상실을 통해 깨달은 소중함, 고통을 통해 단련된 내면, 이것들이 당신의 자산입니다. 이것들이 당신을 당신이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흰 머리카락은 단순히 색이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수십 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당신이 살아낸 날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약용은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익어간다는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가지고도 충분히 사는 법을 아는 것이다. 더 적게 가지고도 충분히 사는 법, 더 단순하게, 더 진실하게, 더 깊게 사는 법, 이것을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은 젊음이 대가를 치르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세월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이제 잠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을 지었던 그 날들, 누구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책임을 다했던 그 날들, 아프면서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버텼던 그 날들, 그것들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허공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날들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랑의 목록 안에 당신 자신도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으로부터도. 마이너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살아온 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살아낸 것은 내 것이다. 살아온 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지만 살아낸 것은 내 것이라는 것,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버텨온 것들, 감당해온 것들, 이겨낸 것들, 그것들이 전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노후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삶은 원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정약용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배우자와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다면 이제 다시 천천히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면 불안을 인정하되 그 불안이 당신의 하루를 전부 삼키도록 두지 마십시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면 지금의 몸과 화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건강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허락된 몸으로 허락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당신도 지금의 조건에서 지금의 몸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른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진다는 것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스스로에게 참아야 해, 내가 뭘 해, 이 나이에 라고 말해왔다면 이제 조금 다른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충분히 살아왔어. 이제 내 차례야. 아직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마이너스. 오늘 정약용의 삶을 통해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것. 자식은 소유가 아니라 인연이라는 것. 원망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것. 외로움은 오히려 깊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것이라는 것. 이 5가지가 지금 당신의 삶 어딘가와 닿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귀로만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지금 놓아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시작해도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의 질문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 깊이, 묵묵히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세월 위에 이제 당신을 위한 시간을 조금씩 쌓아가십시오. 정약용은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생의 후반부를 가장 위대하게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가 증명한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삶은 계속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어떤 나이에서도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어떤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가 당신의 마지막 이야기일 필요는 없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평생 참고 살아오신 당신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인생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깊은 인생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